안녕하십니까. 네. 벅대리 할 차례죠? 네. 3주 차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약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죽어라. 죽어라. 자, 복습은 하셨을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복습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복습을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이 3주 차죠. 다음 주에 올 때 이번 주 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1주차 거 듣고 2주차 거 듣고 이번 주 거 듣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 9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습 시간이 9개를 듣고 오셔야 돼요. 4주차가 끝나면 12시간이 필요합니다. 1회차 께 1주차 께 종강이 끝나고 나면 6번 7번을 들으셨어야 돼요. 들은 지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 말에 종강을 했다. 그럼 1월 달이 되기 전에, 1월 달 개강을 하기 전에 1주차부터 8주차까지 3개씩 8주니까 24개죠?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12월 달에 종강을 하면 다음 주에 개강할 때까지 하루에 4시간씩을 투자해서 4개씩을 듣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직전 주 거만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습이란 건.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쌓여요. 그러니까 한 주 복습을 안 하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주 거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전주 거까지 더블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복습 빼먹지 말자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본인 스스로 내기를 하세요. 내가 못하면 뭘 하겠다. 뭐 이종환이한테 10,000원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복습 못할 때마다 5,000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사놨다가 종강할 때 이종환이 주는 거야. 한두 번 하다 보면 아까워서 복습하게 돼요. 사람이 돈이 걸리면 공부하게 돼 있어. 컬. 컬. 그렇게 해주세요. 돈 내기 해야 공부해요. 제일 잘 돼요. 제가 옛날에 사무실 공부할 때 영어를 그때는 이제 무슨 뭐 토익 이런 걸 안 보고 영어가 시험에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영어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법시험 영어였었어요. 더럽게 어려워요. 단어도 뭐 33,000 이거 갖고는 잽도 안 돼요. 무슨 미국 대학원 영어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그러니까 단어부터 외워야 돼. 너무너무 외우기 싫어. 같이 공부하던 세 놈하고 내기를 했어요. 2달을. 단어장을 하나. 두꺼운 거 있어요. 쬐깐한 거. 그거를 매일 몇 페이지까지 외우고 50개씩 서로 출제를 해서 그 단어장에 있는 거 그대로 답을 쓰기로. 뜻이 뭔지. 철자가 틀려도 틀리는 걸로 해가지고 한 번 틀 때 1,000원 빵을 했어요. 한 번 틀 때. 첫날 한 몇천 원을 내니까 눈이 돌아가, 사람이. 첫날 한 몇천 원을 냈어요, 얘가. 눈이 돌아가, 그때부터는. 다른 건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하고 앉아있어. 하루 종일 단어만 외우고 앉아있어. 그다음부터는 돈을 벌었죠. 그렇게 돼요. 딱 2달 되니까 그 단어장 하나를 다 외웠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돼요. 돈이 최고예요. 네? 돈 내기. 저한테 주는 게 싫으면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2주 동안 뭘 했을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거는 기억이 나야 돼요. 민법 총칙 5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였습니다. 먼저 법령의 목적과 관련해서 확정 가능 적법 사실 타당성. 이 의미. 요걸 했었어요. 그 중에 가능성 관련해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구별하자 그랬고요.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단속 규정. 이런 거 하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에 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령이. 요거.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의사표시에 관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2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이거 의사의 흥결이라고 그랬고 3개가 있었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또 하나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경우. 요걸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대리였고요. 대리가 4덩어리가 있었어요. 하나가 대리 일반론. 여기서는 대리의 뜻과
대리의 기능과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 그랬고요. 삼면관계였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 행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효과 귀속, 삼면관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수한 대리 2개, 복대리하고 무권대리를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대리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대리도 뭔지 헷갈리는데 복자가 하나 붙어 있고 무권자가 붙어 버렸어요. 글자가 하나 더 붙을 때마다 점점 어려워지겠죠? 복대리 어렵고 무권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리와 관련해서는 조문이 23개가 있어요. 114조부터 136조까지 이 조문을 일단 외워야 돼요. 다른 데서는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조문이 많은 부분, 특히 대리 부분은 114조부터 136조까지 나중에 기본서를 보게 되면 기본서의 조문 박스라, 물론 여기도 있지만 그 조문 박스를 공부 안 될 땐 그 조문 박스만 쫙 읽는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것 중에서 내용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고 조문 박스만 계속 읽어요. 읽다 보면 페이지도 잘 넘어가요. 한 페이지 조문 박스가 많아봐야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쭉 읽고 넘어가고 쭉 읽고 넘어가면 진도도 쭉쭉 뽑는다는 느낌도 들고, 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조문이 뇌리에 박힙니다. 조문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외우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반복을 통해서 암기할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복대리. 오늘은 복대리의 뜻하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2가지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봤다가는 머리에 지진 납니다. 복대리 뜻도 지진이 나요. 일단은 뭘 복대리라고 하는가?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이걸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이때 안 하면 그만이라 했습니다. 그 원칙이라 그랬어요. 을은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탁받은 행위를 해줄 의무가 없다 그랬고,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 따위는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대리의 특징이라서요. 그러니까 을은 안 하면 그만이, 안 하면 그만인데 갑한테 꼭 해줬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꼭 해줘야 되는 사정이 생겼어. 해줘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을이 안 되겠다. 친구 병에게 부탁을 합니다. 갑소유 땅 좀 팔아달라. 그래서 병이 을의 부탁을 받고 갑소유 A 토지를 매각을 합니다. 이때 병. 누구 땅을 팔아줬어요? 갑소유 땅을 팔아줬죠. 그러니까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죠. 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랬어요. 병이 토지를 매각했을 때 그 효과, 권리와 의무, 대금 청구권, 등기 이전 의무, 그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귀속이 되죠. 그러니까 병은 갑을 위해서 행위를 한 거예요. 결국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요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우리민법 123조 1항에서도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어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여기까지 됐죠? 자, 2번째로 특징 쭉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을이 병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이렇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갑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갑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이때 병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랬어요. 얘는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을 병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을이 병에게 갑소유 땅을 팔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갑이 뭘 부탁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갑이 을에게 뭘 부탁했어요?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주는 게 대리행위예요. 부탁받은 행위를 하는 게 대리행위예요. 팔아달라고 부탁했으니까 파는 게 대리행위예요. 근데 을은 병에게 다시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책임져야죠. 대리행위를 했다면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을은 이때 을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걸고 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대리인이 뭘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를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대리의 개념관에서 요거하고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고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을이 병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병은 처음엔 꺼려요. 야, 나 병 잘 모르고 내가 병 함부로 팔았다가 갑수요 물건 한번 팔았다가 갑이 뭐라 하면 어떡하냐. 이럴 때 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 책임은 내가 질게. 라고 말을 해요. 드라마의 한 장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탁을 할 때, 야,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책임져야지요. 그래서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복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지만 대리는 책임진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대리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얘가 책임을 안 지려면 요 놈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해야 되죠. 감독권이 있어요. 을에게는. 복대리는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이 을의 감독권의 근거가 대리권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해서는 안 돼요.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대리권이 감독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병의 대리권은 요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라고 말을 해요.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을 합니다. 그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죠. 복대리권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돼요. 갑이 을에게 양천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괜찮은 학원 있으면 수강권을 하나 끊어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을이 병에게 다시 부탁을 했는데 이 병이 노량진 가서 끊어왔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량진은 양천구가 아니야. 동작구지.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돼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게 종속한다의 의미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야 돼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요. 좀 전에 을이 병에게 갑수의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대리행위가 아니면 뭐냐? 대리인의 법률행위예요.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인데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죠. 그렇잖아요. 복대리인에게 복대리권을 발생하게 하는
대리인의 법률행위예요.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예요. 결국 수권행위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행위가 수권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행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인데 본인의 수권행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복임행위라고 이름을 따로 부를 뿐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수권행위, 즉 복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고 또 하나가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지난주에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현명이 뭐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행위려면 대리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어쨌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수권행위, 복임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권은 언제나 대리인의 수권행위에서 발생하죠. 수권행위에서 발생하는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그랬습니다. 아,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임의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언제나 임의대리인. 됐죠? 이런 것들이 복대리의 특징입니다. 일단 복대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복대리인의 뜻과 복대리인의 특징, 여기서 지문이 두세 문제 정도가 지문이 나와요. 일단 지문이 두세 지문이 나와요. 반드시 의미 특징을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추가해서 몇 가지가 더 문제가 되는데 하나가 대리인은 언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언제? 아무 때나. 그럼 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특히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임의대리는요, 본인이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그렇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얘한테 맡겼을까? 을을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근데 임의대리인 을이 느닷없이 갑하고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병을 선임을 딱 해요. 근데 갑은 병을 몰라. 그럼 부탁을 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지멋대로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함부로 복대리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하, 을이 법정 대리인인지 임의대리인인지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를 수 있겠구나. 요거를 복임권이라 합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럴 때 병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에서 이걸 규정을 해놔야 돼요. 법정 대리는 이럴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 대리는 이럴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걸 규정을 해놓고 그때 그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라라는 걸 미리 규정을 해 놔야만 됩니다. 이게 복임권 및 책임이고 120조부터 122조까지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선임된 복대리인은 어떤 지위를 갖는가? 123조 1항과 2항이 있어요. 123조 1항에서는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쐐기를 박아놨어요. 복대리는 누굴 대리한다고요?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아까 본인의 대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조문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권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복대리인이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얘가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복대리인 이런 문제,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는지 등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1월달, 3월달에 조금씩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의하고 특징만 정확하게 이해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
잉? 누가 이익하셨어요? 다른 의미죠? 왜 휙 넘어가냐 그런 뜻이죠 지금?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182페이지로 넘어가야 돼. 가운데 보면 안 돼. 나는 보고 싶어 미치겠어. 집에 가서 보세요. 안 말려. 머리 싸매고 누르게 돼요. 얼음 뒤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라. 누가 하라고 권했는지. 왼수 된다 그랬죠? 이걸 죽여 말아만 이렇게 될 거야. 캐린한테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3개월이면 된다고 뻥치고 말이야. 3개월 되긴 뭘 3개월. 보통 주에 3개월 만에 됐다고 하시는 분들 3년이에요. 3개월이 아니라. 뻥치는 거예요. 3개월은 개뿔 무슨 3개월. 신이 내리지 않는 한 3개월 내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딱 3개월 만에 되신 분을 제가 딱 한 분을 봤어요. 그것도 1, 2차를 다. 그것도 예순이 넘으신 분이. 예, 그것도 주말에만 공부를 해서. 예, 대단하죠? 예, 8월 달에 시작하셨어요. 직장 다니시면서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 강의하던 학원에 주말반이 있었어요. 토일반. 토요일, 일요일 날 1, 2차 과목을 풀로 강의해요. 하루 종일. 주말반. 그걸 들으셨어요. 8월 달 한 달 동안.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9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시더라고요. 9월, 10월 두 달을 그때는 11월 달인가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달 조금 더 되죠. 두 달을 정말 무섭게 하루에 본인 말로는 18시간을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데서 한 3년 내공 쌓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질문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분이 공부를 하신 분인지 아닌지. 전혀 생짜셨어요. 처음에 질문할 때. 아주 기초용어도 몰라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 붙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넉넉할 때 더 여유 있어갖고 널널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타이트하게 쪼여야 돼요. 복습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잔소리를 한마디 툭툭 던집니다, 제가. 자, 묶건대리.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묶건대리는. 크게 3덩어리가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요. 협의의 묶건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의 묶건대리. 자, 우리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을한테 내가 먹을 건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주문할 테니까 너는 네 거만 주문해라 라고 말을 했다면 갑은 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을은 을 자신이 먹을 것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갑이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을은 짬뽕을 처먹고 있고 맞은편에 짜장면이 떡 있어요. 갑이 물어보겠죠. 이 짜장면 뭐냐 그랬더니 을이 네 거 주문해놨다 그래요. 그 짜장면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주문해 놓은 거죠. 그게 묵건들이에요. 그때 그 짜장면 갑이 먹어야 돼요? 갑이 먹어야 돼요? 아니 먹어야 되냐고 제가 의무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지요? 먹을 의무가 없어요. 짜장면 값 내야 돼요? 아니 안 내도 돼요. 이런 걸 협의의 묵건들이라 합니다.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어요. 이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지난주에 삼면관계를 봤듯이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으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리가 없죠. 이걸 협의의 묵건들이라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땅이 하나 있고요.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외국인이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강대국에는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놈짬을 붙인대.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러시아 놈 이렇게. 근데 우리보다 약한 나라에 대해 놈짬 붙이는 거 보면 돼.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부르지 베트남 놈 이렇게 부른 적이 없대요. 그렇죠? 영국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래. 이 표현만 봐도 그렇대. 그런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또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근데 꼭 강한 자에게만 놈자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한테도 놈자를 붙여요. 후레자식 놈, 비선실세 놈 이렇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비선실세 이번엔 놈은 아니군요. 비선실세 그죠? 녹화가 되고 있는 걸 자꾸 까먹어요. 누군가 또 이정환이 이렇게 강의에 쓰지 말라고 또 압력을 넣으면 또 안 되니까 잘못했습니다. 네. 갑이 에이토지가 하나 있고요.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이 아버지 재산을 많이 말아먹었어요. 이거 하나를 노려요. 아버지가 이 땅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럴 때 이놈은 아버지 눈에 흙을 넣을 놈이에요. 이놈은. 근데 이제 아버지 눈에 흙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없을 때 몰래 침입을 해서 등기필증, 신분증, 인감도장을 훔쳐내서 팔아먹는 놈이 생겨요. 이게 후레자식 놈이에요. 이 후레자식 놈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값을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지가 상속받았다고 자기 거라고 팔아먹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이때 을이 이 땅은 내 거다라고 팔아먹었을 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대리도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로 건늙은 놈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한 20년쯤 노안이 왔어요. 이놈은 얼굴이 늙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 병에게 갑의 신분증을 보이면서 누구라고 말을 해? 내가 갑이요.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런 놈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을이 내가 갑이요라고 팔아먹는 것도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대리가 아니야. 이 두 개를 우리 대법원이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이건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민법의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 무권대리예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놈이에요. 아버지 갑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팔아달라고 아버님이 서류를 건네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파는 거다라고 본인을 밝히고 팔아먹는 경우 요게 무권대리가 됩니다. 요게 무권대리가 돼요. 마지막 놈을 생각하세요. 후레자식 3종 세트 중에서 마지막 놈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팔아먹는 놈. 자, 그런데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로 팔아먹고 A 토지를 매각을 하고 갑이 이렇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따위로 훔쳐가지고 위임장 따위로 위조해서 갑의 대리인인 양 A 토지를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자, 이때 드라마를 보면요. 이 사실 알게 된 갑을 포함하는 엄마, 여동생, 우리 이제 망했다고 길거리에 남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치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가서 말소하라 그러면 끝이에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병이 네 자식 일이니까 책임져라.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럼 갑은 뭐라 그러면 돼요? 호적 팔 거다. 이 새끼는 내 새끼도 아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법적으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등기필증, 인감도장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언제 누가 훔쳐갖고 대일행위로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여기 몸을 떼내가지고 이만큼 피부를 벗겨서 여기다 등기필증을 박음질 해버려야 돼. 도장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랬다가 언제 누가 서류나 도장 훔쳐갖고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선악불명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갑은 병에게 등기를 말소하라 그러면 병은 꼼짝없이 말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 후에 어쨌든 본인에게 무효인데 이 A 토지가 1억짜리예요. 갑이 1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는데 후레자식 놈이 무권대리 행위로 몰래 팔아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압이 을을 불러가지고 두드러 패죠. 그러다가 지치면은 꼭 물어본다 그랬어요. 뭐를 얼마에 팔았냐고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이때 C가 을이 이 1억짜리를 5천에 팔아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버님은 힘이 불끈 솟는다 그랬죠. 그래서 더 때려요. 그런데 2억에 팔았다. 여기에 문제. 2억에 팔았다는 건 갑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2배나 갖고 팔았으니까.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권대리 행위는 일단 본인에 대해서 무효이기는 하나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되면 추인하면 되고 추인은 사후동의를 말합니다. 추후인정을 줄인 말이에요. 추후인정. 이렇게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추인을 하면 이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가 돼버려요. 이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반면에 5천만 원에 팔았다. 그럼 추인 안 하겠죠? 추인 거절이라 합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려요. 아까 짜장면 생각해 볼게요. 을이 지멋대로 주문해는 짜장면을 보고 갑이 을한테 뭐라 하면서도 그 짜장면을 먹어. 그게 추인이에요. 그럼 돈 내야 되겠죠? 유효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짜장면은 가져가라 그러고 짬뽕을 다시 시켜. 그럼 추인 거절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는 현재는 무효지만 본인의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협의회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확정적으로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을 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협의회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확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아까 짜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갑이 짜장면에 대해서 먹지도 않고 짜장면을 도로 가져가라 하고 짬뽕을 새로 시키지도 않고 그 짜장면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 그럼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속이 터질까요? 누가 제일 속이 터져? 짜장면집 주인이 제일 속이 터지죠. 을은 왜 속이 안 터지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짜장면집 주인이 속이 터져요. 저거 부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짜장면집 주인이 다 먹어야 돼요. 그게 무권대리가 기본 취지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이 상대방 병이에요. 이 사람이 속이 터져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제일 속 터지고 답답한 건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본인한테 처먹을래 말래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최고라 합니다. 민법상 최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최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권리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최고가 있습니다. 두 개의 최고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물어보는 최고예요. 처먹을래 말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이렇게 놨어요. 이때 갑은 확답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귀찮게 뭔 대답을 해줘. 이렇게 확답을 따라서 갑이 확답을 해주면 좋은데 갑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효과는 나중에 보고 일단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 경우 본인에게 이익이죠?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손해죠? 본인에게 이익에서 추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손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공평하겠죠? 본인에게 추인권을 줬으니까 상대방에게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공평할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상대방에게 철회권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한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왜 이런 권리를 주는지 이해되지요? 이제 이 권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1월달, 3월달에 추가하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요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요, 상극이에요. 상극입니다. 그 결과가 정반대예요. 본인이 추인을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고요.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계약은 소멸을 해버려요. 없었던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니까 어떤 권리가 우선하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민법에는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규정해 두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규정이 없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행사한 자가 우선을 합니다. 그 말은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해버리면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 상태고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줘서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협의의 무권대리. 됐죠? 자, 두 번째로 요 경우 아까 짜장면의 경우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갑이 짜장면을 도로 가져가라 하고 짬뽕을 새로 주문했습니다. 이때 병 손해가 막심하죠? 자, 이때 병 갑이 추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갑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아까 을이 지멋대로 주문해온 짜장면 갑이 짜장면 가져가시오. 나 짬뽕 먹을래 라고 했을 때 그 짜장면 누가 먹어야 돼요? 돈 누가 내야 돼? 이 사람이 먹어야 돼. 이유는 얘는요 대리 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를 했다고? 대리권이 있든 없든 을은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이 책임진다는 말을 한 거예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예요. 대리 행위를 했어요. 대리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안 져요.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을은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기 때문에 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얘가 독박아지를 써요. 누가 독박아지 쓴다고요? 그러니까 갑이 추인 거절했을 때 얘는 속 터질 일이 없어요. 얘가 속 터지는 거지. 이게 우리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 책임 안 지고 무권대리니까 본인 책임 안 지죠? 예? 얘는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우리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는
누구 혼자 독박을 쓰는, 상대방 혼자 독박을 쓰는 이런 게 우리 민법상 협의 무권들이에요. 자, 이때 무조건 본인이 추인거절하면 너 혼자 독박 써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민법에 특별 규정을 둬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얘가 책임을 지는 경우 만들어 놔야 되겠죠. 만들어 놨어요. 특별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없으면 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35조에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라. 그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책임의 내용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요건을 갖춰야 책임지는 거야. 대리 행위를 통해서 대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대리인에게 책임을 씌우려면, 책임을 지우려면 특별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무권 대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135조에서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권 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그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책임의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오늘은 뼈대만 잤습니다. 아, 이게 두 번째구나. 세 번째가요. 요 후레자식 놈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는 애가 숙권행위죠. 그러니까 을은 대리권이 있어요. 부탁했어요. 을은 대리권 생겼어요. 서류도 줬고 도장도 줬어요. 서류하고 인감을 줬어요. 그런데 을이 안 해. 몇 번을 갑이 빨리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안 해요. 갑이 기다리다 지쳐서 이거를 철회를 해요. 지난 시간에 숙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식이 대리행위를 해. 이때 을이 서류 및 도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이유를 봤더니 갑이 요구를 회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숙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유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죠, 분명히. 무권대리예요. 왼쪽에 있는 후레자식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왼쪽하고 다른 점이 있다. 왼쪽은 서류와 도장을 이 자식이 훔쳐내서 서류를 위조해서 팔았다. 즉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이죠. 자식을 잘못 키운 거,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오른쪽은요, 똑같은 무권 대리지만 갑이 잘못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아요. 을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근데 왼쪽 거는 을이 서류를 위조한 거고, 오른쪽 거는 갑이 진짜로 건네준 걸 회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경우에는 왼쪽과는 달리 갑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책임을 줘야지요. 그럼 이걸 이렇게 말을 하겠죠.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이 서류 따위로 완벽하게 갖추어 있어서 마치 대리인인 듯한 껍데기를 갖추고 있죠. 이걸 외관이라 합니다. 외자 볼 관자 써서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뜻이에요. 병이 을을 겉에서 봤을 때 을이 뭘로 보여요? 대리인으로 보여요. 그렇게 을이 대리인인 듯한 외관 형성에 갑에게 일정한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를 표현대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 표현대리가 우리 민법에 3개가 있어요.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 마지막 게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예가 되는 거예요.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자, 어쨌든 우리 민법상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협의 무권대리를 기본으로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취득권과 철회권을 주는 게 원칙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까지를 별도로 규정을 해놨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경우처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전체를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이 세 덩어리 전체를 뭐라 한다? 광의의 무권대리. 이게 우리 민법상 무권대리 체계가 돼요. 자, 두 번째. 이 무권대리인이 저지르는 행위는 보통 계약이에요. 계약. 즉, 무권대리인이 저지르는 행위는 대부분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그런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있어요. 점점 머리가 아파져요. 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병이 갑에게 돈을 제때 안 줘요. 갑은 기다리다 더 이상 병이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계약을 끝내야 되겠죠.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끝내는 걸 계약 해제라 합니다. 자, 그러면 해제와 관련해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대리행위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를 할 텐데 이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갑이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가 돼요. 이렇게 일방적인 행위,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 상대방의 의사표시 따위가 필요 없는 행위를 단독행위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 을이 대리행위로 매각, 그래도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누가 한다? 갑이. 이때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지 계약을 해제하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자는 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결국 계약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해제를 했네? 해제권이 없는 을이 계약을 해제했네? 이렇게 되죠. 권한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한 걸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해제권이 없는 자가 해제했죠. 무권대리죠. 그때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결국 해제권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게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136조. 아까 대리의 마지막 조문이 136조라 그랬어요. 네?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련된 규정을 쭉 이렇게 뭐 추인권, 추인거절권은 어쩌고 저쩌고, 채권권, 차례권은 어쩌고 저쩌고, 135조 어쩌고 저쩌고, 표현들이 어쩌고 저쩌고 쫙 조문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어떻게 할까? 136조에서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갖다 써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 무슨 규정을 갖다 쓴다고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지를 않고 별도로 따로 마련해 두지를 않고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련된 규정들을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적용을 해라 라는 규정을 두고 있게 됩니다. 요 전체가 무권대리 체계가 되는 거예요.
계약의 무권대리, 광의 무권대리 3개가 들어있고 그 광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어디에 갖다 써라?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갖다 써라 라는 형태로 우리 민법이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이번 수는 여러분들이 무권대리를 보셔야 될 내용 전부예요. 더 생각하지 마세요. 네? 더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얘는 나중에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뼈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민법 정칙 5덩어리 중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3덩어리를 3주에 걸쳐서 본 거예요. 2개 남았어요. 무효 취소하고 부과. 그건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